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화면 속 사진은 2012년 3월 저의 첫 월급 명세서입니다. 교사가 되어 제가 처음으로 받은 월급은 190만 원이었죠. 슬프게도 군 경력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보잘것없는 제 첫 월급부터 공개하고 시작한다는 건 허황으로 가득 찬 이야기 대신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로만 이 영상을 채워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저는 예적금으로 1억을 모았습니다. 1억을 모으기까지 꼬박 6년이란 시간이 걸렸죠. 평범한 월급으로 어렵게 1억을 만들었으면 성취감이 커야 하는데 오히려 좌절감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렇게 아끼고 모아도 6년이나 걸렸으니 내 월급으론 평생을 일해도 10억을 꿈꿀 순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적은 월급으로 1억을 모으기까진 6년이 걸렸지만 그 다음 6년 동안 제 자산 규모는 2억이 아닌 8억으로 점프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 자산 안에는 부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부채에 관한 이야기도 거리낌 없이 나눠볼 생각입니다. 자산 증식의 메커니즘을 이해한 이상 아마도 다음 6년인 2030년까진 훨씬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듭니다. 저처럼 평범한 직업으로 평범한 월급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현실적인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구체적인 액수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일 뿐 핵심은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점점 더 빠르게 커져가는 자산 증식의 메커니즘이란 걸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정말 신기한 게 주변을 둘러보면 처음부터 조급한 마음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의 자산은 생각보다 더디게 성장하고 천천히 가도 된다고 마음먹는 투자자의 자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했던 것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성장을 확신한다면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6년 동안 1억을 모은 후 평생을 모아도 10억을 모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돈이 가진 속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돈의 속성이란 책에서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 라는 표현을 활용했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표현이 있을까 싶습니다. 돈은 가까이 있는 돈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있으며 커진 자본은 다른 자본을 점점 더 쉽게 그리고 많이 끌어당긴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저는 지난 12년 동안 제가 경험하며 깨달은 모든 것들을 이 영상 하나에 담을 겁니다. 딱히 내세울 만한 월급도 아니고 딱히 내세울 만한 자산 규모도 아닙니다.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에겐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상세하게 공유하는 이유는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누군가 저에게 상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알려줬다면 조금 더 쉬웠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가 어느 한 분에게라도 긍정적인 자극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엔 예적금 통장을 만들었다고 하면 금융 문맹 소리를 듣게 되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예적금을 한다고 해서 금융 문맹인 것도 아니고 투자자라고 해서 모두가 금융에 눈뜬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2012년 3월 월급 계좌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솔직한 심정으로 직업을 바꾸지 않는 이상 평생 여유 있게 살긴 글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서점에 가서 재테크 관련 책부터 몇 권 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 실제로 제가 사회초년생 때 사서 읽었던 책들입니다. 그때 주식 공부도 조금 했었는데 책 속에 담긴 내용만으로는 제가 수익을 낼 확률보단 손실을 보게 될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주식 투자를 공부하고도 계좌조차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가장 잘했던 일은 어설픈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시작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당시엔 해외 투자가 지금처럼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재테크 책엔 국내 주식 관련 내용들만 가득했었죠. 화면 속 사진을 함께 볼까요? 2012년 12월 기준 누구나 인정하는 국내 업종 대표주라는 이름으로 종목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2013년부터 해당 종목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면 아마도 저는 2015년까지 3년 동안 꽤 괴로운 시기를 보냈을 겁니다. 소개된 업종 대표주 중 3년 동안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30% 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운명을 바꾸는 10년 통장이라는 책을 읽고 주식 투자 대신 예적금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6년 후인 2017년에 1억을 만들었죠. 만약 월급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면 같은 기간 동안 마음고생만 실컷 하고 1억은 만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저는 어설프게 주식 투자를 하다 돈을 잃느니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예적금으로 돈을 모아가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생각을 말하면 금융문맹이라고 비난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금융문맹은 예적금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설픈 투자로 힘들게 번 돈을 쉽게 잃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초년생인 제 동생에게도 공부하지 않고 적당히 투자할 생각이라면 그냥 투자하지 말고 무조건 아끼고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월급 그리고 연 3%의 보잘것없는 이자로도 6년이면 1억은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엔 일반 예적금 상품보다 혜택이 훨씬 좋은 청년도약계좌를 활용할 수도 있고 ETF 상품을 적립식으로 모아갈 수 있는 선택지도 생겨났습니다. 12년 전 제 월급보다 소득이 크신 분들이라면 작정하고 1억을 만드는데 5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진 능력보다 큰 욕심을 내다가 기간이 오히려 더 길어지거나 1억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젊을 땐 공격적인 투자로 자산을 늘려가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려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초기 단계에선 불려가는 능력보다 모아가는 능력을 길러두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땐 공격, 노후엔 수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나이에 상관없이 공격과 수비를 항상 균형 있게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날에 공격만 하던 사람이 단순히 나이가 찼다고 해서 수비 재능을 갖추게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나이가 기준이 아니라 상황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산시장이 폭락하고 매수 기회가 왔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수비보단 공격 비중을 늘려야 하고 자산시장에 버블이 끼고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수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만약 나이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정답이었다면 90대인 워런 버핏은 수비만 해야 합니다. 20대의 저는 적은 월급이었지만 그냥 예적금 통장에 열심히 모으기만 했습니다. 아쉽게도 운명을 바꾸는 10년 통장이란 책의 제목처럼 예적금 통장으로 제 운명이 바뀌는 일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1억이 생긴 그 이후부터 조금씩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내 집 마련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람마다 상황과 성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의 적절한 투자 비중엔 모범 답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 설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 사례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2017년에 6년 동안 모은 1억에 대출금을 더해서 지방에 실거주할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7년 전엔 지금보다 집값이 많이 낮았다는 점, 그리고 제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때도 집값이 싸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관사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매입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 선배이신 부모님의 조언을 듣고 생각이 바뀌어서 현금을 자산으로 바꾸는 시도를 처음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턴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예적금 통장에 모아가지 않고 아파트 계약금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시 6년이 흘러 그때 투입된 자금은 현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모은 현금을 부동산 자산으로 바꾸면서 처음 6년 동안 모았던 1억이 그 다음 6년 동안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커져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서로의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사례는 참고만 할 뿐 결국 자신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진입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2021년 상승장의 끝자락에서 적극적으로 투자 자산을 늘렸다면 짧은 기간 동안 상승을 경험하고 그보다 긴 하락으로 마음고생했을 겁니다. 저금리 대출을 잔뜩 끌어와 여러 채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곧바로 금리 인상을 마주하게 되면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부동산을 헐값에 던진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헐값에 넘겨받은 투자자는 수익을 얻고 헐값에 넘긴 투자자는 손실을 봤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제대로 된 투자 공부는 필수입니다. 아파트 분양으로 그동안 모아왔던 현금이 모두 사라지고 대출금이 생겨난 것이 썩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1억을 모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모아나가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월급도 커졌기 때문에 현금을 모으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현금을 좋은 자산에 옮겼을 때 그 가치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현금을 자산으로 바꿔야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는 월급을 예적금 통장에 모아가지 않고 주식 계좌에 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증권 계좌로 옮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지난 4년 동안 제 증권 계좌엔 3억 정도의 금융자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계좌에서도 1억 이상의 투자금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의 금융자산 4억 중 대출금 1억을 제외하고 나면 순 금융자산은 3억 정도가 됩니다. 평범한 월급으로 사고팔고를 반복하지 않고 좋은 주식을 끈기 있게 보유하면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제 계좌와는 별개로 아내의 금융자산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6년이 지난 6년보다 더 기대됩니다. 6년 후인 2030년까지의 제 목표는 부동산 자산을 제외하고 오로지 금융자산으로만 10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매월 300만 원 이상의 꾸준한 현금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겁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자산 가치가 상승했어도 제 삶의 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매월 만들어지는 현금 흐름에 더 집중할 생각입니다. 늘 그래왔듯 소비를 통제하면서 열심히 모으고 모은 자금을 좋은 자산에 옮겨 담다 보면 결국엔 목표 지점을 넘어서게 될 것이란 확신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가진 능력만큼만 속도를 낸다면 서두르지 않고도 원하는 바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평범한 월급으로 자산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선 레버리지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잘못 활용해서 나락으로 가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인 셈이죠. 먼저 레버리지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활용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할 때 결과가 좋으면 레버리지, 결과가 나쁘면 비투라는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결과가 성공적이면 대담했다고 말하고 실패면 무모했다고 말하죠. 누군가는 지렛대를 활용해서 작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들어올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분에 넘치는 큰 수익을 들어올리려다 빚더미에 깔리기도 합니다. 지렛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겁니다. 부동산 투자에서의 레버리지 활용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반면 주식 투자에서의 레버리지 활용은 거부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던 제가 생각을 바꿔서 의도적으로 부채를 늘리게 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혼의 단짝인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 사실은 그 사이에 릭 게린이라는 공동 투자자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주변에서 릭 게린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릭 게린이 사라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기 하락기 때 대출금을 활용해 투자했는데 예상보다 큰 추가 하락이 발생하게 되면서 강제 상환 요구를 받게 된 것이죠. 릭 게린은 본인이 갖고 있던 버크셔 주식을 주당 $40도 안 되는 헐값으로 버핏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참고로 릭 게린이 넘긴 $40에 버크셔 해서웨이 A 한 주는 현재 61만 5,90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욕심만 조금 내려놨어도 지금쯤 엄청난 수익을 거머쥘 수 있었지만 과욕이 대참사를 부른 것이죠. 버핏은 과도한 레버리지로 무너지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수없이 많이 봐왔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버핏은 레버리지 활용에 대해 회의적인 관점을 가진 투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버핏은 굳이 남의 돈을 무리해서 빌릴 필요가 전혀 없는 투자자입니다. 그렇다면 버핏은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고 본인 돈으로만 자산을 키워온 것일까요? 워런 버핏이 2023년 하반기부터 비밀리에
오래 매입해온 주식의 정체가 최근에 공개됐습니다. 바로 손해보험사 처부였죠. 사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성장의 기반은 보험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죠. 화면 속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선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까지 그 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죠. 이 돈을 보험 플로트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버핏은 보험 플로트를 활용해서 무이자로 타인의 돈을 활용한 것이죠. 어쩌면 버핏은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해온 투자자일지도 모릅니다. 무모한 레버리지를 경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평범한 소득으로 레버리지에 대한 이해 없이 10억 이상의 자산을 만드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지금부터 저의 레버리지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랑이 아닌 실패 사례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을 당시 저는 30년 고정금리 2.03%의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게 좋은 조건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큼만 돈을 빌렸습니다. 부채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대출 가능한 모든 금액을 끌어온 후 SCHD에 묻어두고 매년 3%가 넘는 배당금을 받으면서 배당금으로 2.03%의 이자를 감당했다면 매년 최소 1% 이상의 현금 흐름을 덤으로 얻으면서 거액의 자금을 30년간 이자 부담 없이 자유롭게 굴려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게다가 SCHD의 배당금은 매년 10% 내외로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배당금은 점점 커지고 대출이자는 30년간 고정되어 있으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이익은 계속해서 커져나가게 되는 거였죠. 대출을 상환할 필요 없이 30년간 끌고 갔다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아마도 상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대출에도 좋은 대출, 나쁜 대출이 있다는 걸 빨리 깨닫지 못했던 탓에 이처럼 좋은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죠. 제 실수를 깨닫게 되면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건반사적으로 리스크를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리스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계산하는 습관이 생긴 것이죠. 앞서 언급했듯 젊을 땐 공격, 노후엔 수비와 같은 이분법적인 전략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공격이 필요하다 싶을 땐 누구보다 과감히 공격하기도 하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싶을 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금을 모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스스로 그리고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투자에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식 투자 이야기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주식 투자로 자산을 불려나가기에 정말 좋은 시기였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순식간에 무너졌지만 엄청난 돈이 풀리면서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빠르고 과감한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어렵지 않게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시기였죠. 저도 2020년엔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고민하지 않고 현금을 주식으로 빠르게 교환했습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였죠. 유동성 장세가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서 2020년 8월엔 8년 5개월 동안 적립해온 교직원 공제회를 해지했습니다. 오래 모아왔지만 금액은 상당히 소소했습니다. 공제회엔 최소 금액만 납입하면서 일반 계좌에서 1억 모으기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8년 5개월 동안 적립한 돈은 850만원, 8년 5개월을 기다린 대가로 제가 받게 될 이자는 52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중도해지라 약정이자의 50%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2020년 당시엔 해지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900만원을 찾아서 투자금으로 보탰습니다. 다만 공제회를 탈퇴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니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공제회 납입 금액 자체가 적었고 자산시장이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탈퇴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혹시라도 공제회 관련한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공제회 납입과 직접 투자를 비교한 영상도 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공제회를 탈퇴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의 기록을 블로그에 남겨둔 내용입니다. 이렇게 2020년엔 제가 끌어올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끌어와서 투자했고 1년 만에 평가금이 1억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월급으로 6년 동안 모았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죠. 기회가 왔고
운이 좋게도 그 기회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모으고 불린 평가액이 1억을 넘어섰을 때 이젠 레버리지를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대출금리가 2% 초반이었는데 저는 그 금리에 맞추어 끌어올 금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주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죠.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란 최악을 가정하고도 미처 가정하지 못했던 더 안 좋은 일입니다. 따라서 희망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함께 가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대출금리가 2%고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이자가 월 6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금리 2%, 월 60만 원에 맞춰서 3억을 끌어와선 안 됩니다.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2% 금리가 4%, 6%까지 올라가는 상황을 가정해야 하는 것이죠. 3억을 끌어올 수 있어도 만에 하나 6%까지 금리가 올라갔을 때를 가정해서 욕심을 버리고 1억만 끌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2021년 저금리 상황일 때 금리 인상을 가정하지 않은 채 그 당시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최대한도로 끌어온 투자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월 60만 원을 감당할 수 있어도 금리 인상을 가정하고 월 20만 원 수준만 끌어오는 것이 리스크를 관리한 대출법입니다. 저는 6% 정도까지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가정하고 1억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타이거 7%를 반반씩 섞으면 월 배당금이 6.5% 정도가 됩니다. 만약 1억 정도의 자금이 두 상품에 투자되어 있다면 배당금만으로도 6%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만에 하나 월급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배당금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질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휴직하게 되면서 하마터면 큰 어려움에 빠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으로도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둔 상태였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 없이 건강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자 부담이 느껴지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그냥 상환하면 됩니다. 빌린 자금 1억보다 더 큰 자금을 이미 만들어둔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했기 때문에 주가가 50% 이상 하락하는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 그리고 그보다 더 최악인 상황을 가정하고 2중 3중으로 대비를 해두면 언제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은 편안한 상황에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유자산이 6년 후 2배 정도로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엔 금융자산이 8억 정도가 될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아름다운 우상향은 아닐 겁니다.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며 어쩌다 한 번씩 점프가 일어나겠죠. 늘 그래왔듯 계속해서 현금을 모아가고 좋은 기회가 올 때마다 현금을 주식자산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그리고 운이 따라준다면 10억까지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대출금 상환은 최대한 뒤로 미루면서 계속해서 자산을 불려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대출이자보다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고금리 상황에서도 어려움 없이 잘 버텨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만약 제가 제 월급에 만족했다면 혹은 월급이 적다고 불평만 해댔다면 저는 늘 제자리였을 겁니다. 1억을 모아도 별거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 의견에 딱히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별거 없을 거라고 믿는다면 별거 없는 게 맞고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믿는다면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앞으로도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1억을 향해, 10억을 향해 그리고 그 이상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자산이 변해가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영상으로 남겨가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